독재와 민주가 양자택일의 선택이냐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로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민주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 민주주의라는 게 중산층의 형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중산층. 민주주의가 되려면? 그렇죠. 예.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형 악순환이 되고 있는 나라에 보면 중산층 그룹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화의 주체는 중산층이고 부르주아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명예혁명도 부르주아 혁명이고 프랑스 시민혁명도 부르주아 혁명이지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아니에요. 먹고 살만은 좀 해야 민주주의도 하는 게 맞다. 그 말은 그 사회가 민주주의 할 만한 성숙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먹고 살지 못하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도 싹 틀 수도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언더스탠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요 강의만 편애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언더스탠딩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 같다. 야, 뭐 이런 평가를 저희가 내가 요거 기다린다고 니네를 4년을 지켜봤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도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요것만 유독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더 시빌라이제이션 시리즈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 시작하기 전에 그 국민 의례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거 왠지 이거 국기에 보시고 대한 경례. 울컥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서울대학교 김태우 교수님 모시고 또 한국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 시빌라이제이션. 전화 좀 받으시고 그러시는 거 없으세요? 연락 많이 오죠.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럼 한 100명이 보면 1명 정도가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거야. 교수님이 이게 편하게 연락하고 뭐 그럴 만한 분이 또 아니라서 100명이 보면 1명쯤 연락을 드릴까 말까 할 겁니다. 그 본 사람들이 아마 많다. 뜻일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 시리즈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길이냐에 대해서 옛날부터 최근까지를 계속 넘나들면서 훑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성장을 왔는지 또 조금 훑어봤고 그리고 꽤 기적적인 성장을 해오기는 했으나 그런데 이제 고민은 한강의 기적이라고는 하는데 부작용도 솔직히 많았던 거 아니냐.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겠느냐. 성장을 해도 뭐라 그래. 하여튼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마음을 완전 내려놓지를 못하는지 여전히 그런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뭔가 한강의 기적에서 좀 우리 좀 생각해 볼 만한 이건 좀 우리가 좀 무리했네, 부작용이었네 그런 것들도 꽤 있었어요. 그럼요,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강의 기적을 고육책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고육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자기 몸을 막 상해가면서까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내 몸을 상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이런 걸 고육책이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이제 문제의 핵심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절반의 성공이다. 또 완전한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나서 2007년에 골드만삭스 연구소에서 2050 2050년에 경제 대전망을 했는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골드만삭스가요? 언제요? 언제 2007년에. 2007년에. 그렇게 낙관론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낙관론은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 이런 비관론은 많이 퍼지는데 낙관론은 잘 안 퍼지는데 야 정말 놀랍다. 저는 그걸 보고 막 가슴이 뛰었죠.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2013년도에 맥켄지 한국 보고서에서 어떤 게 나왔냐 하면 한국 경제는 망해가고 있다. 북핵보다도 한국 경제가 더 위기다. 그래서 이걸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 줄도 모르네. 이런 조롱 섞인 그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그 쇼크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야 저거는 저 맥켄지나 이런 데서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국민소득 만불될 때까지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로 올라가는데 12년이 걸렸어요. 근데 과거에 미국은 9년 걸렸고 독일하고 일본은 5년씩밖에 안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매 정부, 매 대통령 임기마다 평균 1%씩 하락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2022년에 골드만삭스에서 또다시 세계 경제 대전망을 했는데 그 골드만삭스 같은 골드만삭스입니다. 한국이 경제 준우승할 거라는 1인당 소득으로 세계 2위가 될 거다. 거라는 예상을 했던 그 골드만삭스가 2075년이 되면 한국의 국가 총생산 국력이죠. 이게 세계 24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10위권이거든요. 더 떨어진다는 뜻이네요.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국력, 국가 총생산액이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타일랜드보다도 뒤떨어진다. 뭐야? 엄청난 쇼크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방글라데시보다 떨어진다고요? 2075년에 물론 1인당 소득이 아니고 국가 총생산이니까 방글라데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저출산이라는 원인도 있지만 그것도 경제의 일부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굉장히 그 큰 쇼크를 받았죠. 그리고 어쩌면 이 맥켄지의 그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나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우리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미 병이 깊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쨌든 성장이 계속 뒤처져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자 이게 원인이 뭐냐.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잘했잖아. 2007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잘했냐. 보면 그때 제가 뭐 읽은 지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은 그 골드만삭스에서 세계 우리가 1인당 소득이 2위가 된다 그랬을 때 한국 사람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기술 습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다음에 또 아주 시시각각 아주 시의적절하게 좋은 정책을 국가가 쏟아낸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했죠. 근데 2022년에는 정반대가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교육열은 어디 갔냐? 과거에 그 교육열이 열심히 암기해서 열심히 모방하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지금 창의적인 세상에 그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교육열은 여전히 우리가 높은데요. 높은데요. 그 교육열이 지금 아주 소위 학벌 경쟁 이런 쪽으로 치우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의 똑같은 교육열을 보고서 2000년에는 이야 저 엄청난 교육열이고 굉장히 비전이 좋은데라고 판단했고 2020년에는 야 이런 교육열은 이제는 선진국 가는 데는 안 통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군요. 뭐 근데 물론 그 교육열 하나를 골드만삭스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대비해서 해주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으로 제가 분석하기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정책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과거에 독일과 일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고 빨리빨리 뒤따라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뒤따라갈 데가 별로 없어지니까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초심에서로 돌아가서 우리 문제가 어디 있었나 이걸 한번 짚어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디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나.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나. 그렇죠. 왜 이렇게 잘못됐나. 우리 비슷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 정도 되면 저성장인 게 그냥 당연한 그런 단계는 아닙니까? 맞아요. 중소기업도 왜 스타트업도 크다가 약간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계곡을 건넌다고 하잖아요. 정체기를 거치게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1인 소득이 3만 5천 불이 채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8만 불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소득 8만 불에 가서 정체기에 왔다면 괜찮은데 지금 3만 5천 불에서 정체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꽃봉오리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지는 형상이다. 그런 거죠. 더구나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국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리 일본한테 이겨야 돼. 일본은 세계 3대 경제권이거든요. 3강이거든요. 근데 일본한테 꼭 이기겠대. 중국한테도 이긴다고. 중국한테 지지 않겠대.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니까 우리 인구의 28배, 30배 가까이 되는데 중국한테도 1대1로 붙어서 지지 않겠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높이는 세계 1등 아니면 2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소득 35,000불에서 정체기로 간다.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네. 뭔가 우리만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결코 이런 그렇습니다. 현상이. 자연스러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돌이켜 보니까 그 OECD 발표인데요. 우리가 이제 영국이 128년, 미국이 97년, 독일이 80년 걸린 경제 성장을 우리는 25년 만에 했다. 요 일정 기간을 잘라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압축 성장이죠. 그래서 압축 성장을 한 결과 엄청난 성장은 보였지만은 성장통이 뒤따랐다라는 게 이제 제 평가죠. 성장통. 그 성장통이라는 게 뭐냐면 뭘까요? 왜 그 사춘기 때 중학생 뭐 고등학생 때 아이들 키가 막 1년에 10cm, 15cm 막 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애들이 다리가 아파요. 맞아요. 다리 아프다고. 병원에 가보면 아 이거 밥 먹고 밥 많이 먹고 잠 잘 자고 운동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아파요? 그렇게 물어보면 뼈하고 근육하고 자라나는데 그 속도가 달라가지고 조금 아픈데 이거 별 문제가 아니다. 이것만 잘 극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성장통이죠. 불가피한 성장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고속 성장,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성장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성장통. 그래서 그 성장통이 뭐냐면 우선 정치적 성장통은 독재와 민주화. 여기서 성장통 생긴 거 우리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기업 윤리와 노동 윤리. 여기서도 문제 많은 것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부정부패와 반기업 정서 같은 이게 다 성장통이죠. 그럼 이 성장통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 그러면 국가 발전 과정을 이제 한번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국가 발전 과정을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다른 나라들 그렇죠. 전 세계 뭐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모든 나라들의 성공과 실패 이걸 이제 카테고리를 쭉 나눠 가지고 분류를 해 보면 모든 지도자는 국가를 발전시키고 싶어 해요. 그건 그렇죠.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뭐 독재자든 아니든 아니 국가 발전시키고 싶지 않은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이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독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명의 독재자 중에 99명은 무능한 나쁜 독재자. 그 실패하죠. 그럼 경제 정책이 실패하면 실패한 경제 정책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면 독재를 더 강화해야 되죠. 그래서 경제 정책의 실패와 독재가 악순환하는 요거를 이제 제가 저개발국형 악순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의도는 어떻게 잘해보려고 해도 성과는 안 나오고 독재만 남으니까 방법도 틀리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못하는데 정권은 유지해야 되겠으니까 최악의 경우네요. 저개발국형 악순환 이렇게 나오죠. 근데 경제가 실패해도 석유가 많이 났던 나라가 있어요. 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이 석유 자원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1위 하고 있죠. 근데 석유가 많이 나면 뭔가 이렇게 나눠줄 게 있잖아요. 포퓰리즘. 그다음에 이제 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한때 세계 5대 강국이라서 농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이걸 뿌려주면서 경제적 실패를 좀 이렇게 눈가림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퓰리즘을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경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나라를 뭐 남미 국가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남미에 그런 국가가 많이 있으니까 남미형 악순환이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저기는 그나마 자원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압축 성장을 해서 100명의 독재자 중에 한 명 아주 유능하고 올바른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경제가 성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지만은 그러나 후발국으로 선진국을 뒤쫓아가지고 성공한 모든 나라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어쨌든 독재를 거치긴 거쳐요. 그렇죠. 독재 안 거치고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가 있는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떤 학생들은 홍콩 같은 데는 옛날에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독재를 안 거치고 발전했지 않느냐? 싱가포르에는 리관유가 있었지만 홍콩엔 그런 사람 없지 않느냐? 근데 홍콩은 국가가 아닙니다. 사실 완전히 주변에 그 의존 경제, 도시 경제, 기생 경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국민 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 중에
독재적인 그 방법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선진국을 이렇게 따라잡은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일단 경제에 성공하고 나면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러운 욕구. 예. 그 민주화가 오면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독재를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민주화 과정에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이제 경제가 정체되는 게 현재 한국하고 대만의 모습이고 이게 또 더 잘못되든 또 다른 잘못되는 방향은 사회민주주의적인 포퓰리즘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정책 후발국이 선진국을 뒤쫓아가지고 일단 1단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나서 잘못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포퓰리즘에 빠질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실패하는 방법이다. 둘 다 실패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둘 다 완전 반대인데? 반대인데 다른 쪽으로 실패하는 방법이다. 그런 뜻이죠. 시장 만능주의였다가 실패한 케이스는 어떤 게 있어요? 시장 만능주의가 사실 그 정확하게 시장 만능주의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딱 어렵지만은 없어. 남아메리카 국가들 볼 것 같으면 이제 미국 체제를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칠레라는 나라가 있는데 칠레가 남미 그 서쪽에 길죠. 아주 긴 땅이죠. 안데스 산맥 서쪽에. 근데 여기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땅이에요. 여기 바다의 면에 있고 지하 자원이 많고 아주 기후가 좋고 그래서 칠레에서 구리를 수출하지 않으면 유럽에 전쟁이 없어진다. 그럴 정도로 구리가 많고 칠레에서 초석 옛날에는 이 화약을 초석으로 만들었거든요. 초석을 수출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또 전쟁이 없어진다. 화약을 못 만들어서. 그러니까 칠레는 뭐 아주 그 굉장히 천혜 국가인데 칠레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완전 자유시장 체제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걸 제일 많이 잘 연구하는 데가 어디냐? 시카고 대학이라는 데. 미국의 시카고 대학. 학파라고 불리는. 그렇죠. 이 시카고 학파들은 뭐 아주 그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학파고 아마 단일 대학 그 학파 안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29개인가 지금 30개쯤 받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이거 배우면 나라 무지하게 발전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칠레에서 제일 좋은 대학 이름이 카톨릭 대학이라는 대학인데 카톨릭 대학의 그 교수들이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 가고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들 모셔와서 또 이렇게 배우고 강의하고 그래서 요 그룹들을 시카고 보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칠레에서도 시카고 사람들 나쁘게 얘기하면 시카고 똘마니들 이렇게 부르는데 칠레 그 천혜 그 자원을 갖고 있는 칠레 경제 지금 폭망했습니다. 왜요? 시장 경제로 하면 좀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뭐 이상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면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게 신자유주의자들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경제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를 키워나가는 시장에서 이 자유시장 경제를 내생적 성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생적 성장 해가지고 선진국하고 격차가 점점 더 떨어지지 그 좁혀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더 자본이 많고 선진국은 더 기술이 높으니까 선진국이 텔레비 만들 때 이 후발국은 라디오 만들면 격차가 컸는데 선진국은 후발국이 그 흑백 텔레비 만드니까 선진국은 칼라 텔레비 만들어 버리고 후발국이 칼라 텔레비 만드니까 선진국은 디지털 텔레비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기술 격차하고 자본 규모가 커지면서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국제 경쟁에서 점점 더 뒤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정부의 역할을 손 놓고 그냥 시장에만 맡겨버리니 맞습니다. 후발국은 선진국을 쫓아가려 그러면 시장의 힘만 가지고는 자본도 규모도 작고 기술 수준도 낮기 때문에 못 따라가서 그 격차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 격차를 좁혀줄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없으니까 이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독재가 됐던 뭐가 됐던 약간 그냥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몰아가야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건데 뒤에 가서 이제 요거를 형태로 다시 조직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중간에 질문을 하시니까 순수 신자유주의를 추종해가지고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고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 그러면 칠레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포퓰리즘으로 빠져서 망한 케이스는 베네수엘라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잘못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경제가 성공하고 나서 민주화와 경제적인 성공이 선순환을 하게 될 수 있는가? 할 수 있게 하냐.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죠. 예. 너무 민주화되면 이제 포퓰리즘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걸 안 하면 계속 독재로 남아 있는 거고. 야, 그 진짜 어렵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자. 두 번째로는 사회민주주의적인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자. 둘 다 빠지지 말아야 되네. 요 두 개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독재로 하자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안 되죠. 자, 우리가 다시 독재로 갑시다.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죠. 그건 과거의 방법이지 지금 앞으로 방법은 그게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알겠습니다. 긴 시리즈를 쭉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쭉 성장에 따른 하여튼 그런 부작용이 있고. 뭐가 있었을까요? 성장통이라는 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볼까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성장통의 모습을 보려 그러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정치적 성장통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 성장통을 얘기하려 그러면 독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독재를 얘기하려 그러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 뒤에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을 얘기하면 일부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하면서 뭐 그 부정선거도 했고 여러 가지 그 과가 많이 있거든요. 공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또 과만 얘기하면 그 공을 높이 취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 이 얘기도 있고 과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국가를 문명사적으로 국가를 탁 조망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변곡점. 그렇죠? 8,000년 정체되어 있던 농업사회를 가속하는 산업사회로 막 바꾼 변곡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변곡점을 만들어낸 거는 사실은 박정희 정부죠. 어쨌든 산업화 국가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로. 지금껏 얘기해 내려온 게 다 경제성장의 가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속하던 한국 경제를 가속으로 바꾼 공. 그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프만 딱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 전두환 대통령 때 훨씬 많이 발전했잖아. 객관적인 수치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치나 중요성은 상대가 안 되죠. 방향을 바꾼 사람은 맞습니다. 박정희 때예요. 이 감속하는 경제를 가속이라는 질적인 변화를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하고 가속하기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가지고 쭉 가게 돼 있어요. 물론 더 나쁘게 하면 이게 덜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비교할 바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업적 얘기만 하면 또 이제 그 마음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공이 있고 과가 있다. 근데 이 지나간 역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그래요. 이승만이라는 사람, 박정희라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OX 게임을 하려고 하지. 판단하고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사유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변명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 일본 역사에는 뭐 찬란한 순간이죠. 메이지 유신 산업화해가지고 국제적인 열강 중에 한 나라로 등장한 백인종만 우수한 줄 알았는데 황인종도 이렇게 강대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처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시다 쇼인 선생의 그 제자들이 이걸 했고 요시다 선생의 가르침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시다 쇼인은 군국주의자고 대동아 공영권 이론의 창시자고 한반도와 오키나와 일본을 점령하고 북쪽으로는 오스케, 캄차카까지 다 일본이 점령해야 된다. 이런 엉터리 없는 발상을 한 사람이고 일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변국의 아주 행복을 다 희생시켜야 된다.
그걸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할 때 나는 요시다 쇼인 선생에 대한 존경심. 왜냐하면 이 그 문명사적 변화, 변곡점을 만들어낸 사람으로서 존경심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전쟁광, 남의 나라를 뺏어야 된다는 이런 증오심이 같이 있다. 존경심도 있고 증오심도 있는데 내가 요시다 쇼인 선생을 존경하면 존경한 만큼 우리가 요시다 쇼인 선생을 극복해서 1차 산업혁명 때는 졌지만 4차 산업혁명 때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시다 쇼인 선생을 증오하면 증오하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증오하든 존경하든 결과는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거를 나쁘다고 평가하시는 분이나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이나 왜 그렇게 평가하세요? 평가는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뭘 원하십니까? 우리나라 미래에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를 두고 똑같이 잘 되는 미래를 만들어 가려 그러는 두 사람이 싸워서 이념 갈등을 만들고 있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싸울 필요가 없다. 목적이 똑같으니까 하는 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절대로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극복의 대상이 돼야 된다. 뭘 배울 거냐? 그렇죠. 뭘 반성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극복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없어집니다. 야, 그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고민은 예를 들면 박정희 전 대통령 독재자였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적에 가까웠고 다만 그 독재의 힘으로 경제 발전을 일으켰고 그 독재가 없었다면 경제 발전은 없었을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든가 어떤 상황에서는 공은 기리고 과는 반성하자라고 하면 그러면 독재는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민주주의는 지키되 경제 성장을 열심히 하자 이런 결론이 그냥 나오는데 어정쩡하게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둘 중에 하나는 희생해야지 독재 없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했겠으며 그때 만약에 민주주의를 선택했다면 민주주의는 꽃을 피웠을 수 있으나 잠깐 꽃 피다가 또 이제 못 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각자 평가가 다르고 지금 가지고 갈등하니까 야,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나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거기서 그럼 공과 과를 우리가 발라내죠? 합쳐진 동전의 양면이 이뤄낸 것인데 라는 질문을 약간 좀 엉뚱한 친구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그냥 합니다. 아유 한심한 놈들 많아. 그 말씀을 안 해주시면 누가 2%가 아니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 질문 얘기해. 내 질문이 아니라 가끔씩 졸다가 갑자기 질문하라고 하면 이런 질문도 하고 뭐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의 핵심 같아요. 이 질문. 독재와 민주가 양자택일의 선택이냐? 그러면 지금 2%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양자택일의 선택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로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뭐냐면 민주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 민주주의라는 게 중산층의 형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중산층. 민주주의가 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은 그 저개발 국가형 악순환이 되고 있는 나라에 보면 중산층 그룹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주체는 중산층이고 부르주아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명예혁명도 부르주아 혁명이고 프랑스 시민혁명도 부르주아 혁명이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에요. 먹고 살만은 좀 해야 민주주의도 하는 게 맞다. 그 말은 그 사회가 민주주의 할 만한 성숙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 성숙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옛날에 그리스나 이런 데서 볼 것 같으면 유산계급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안 짓고 종들이 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작한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먹고 살지 못하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도 싹 틀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사만 지으면서 뭐 국민소득 100불 이하일 때는 말은 민주주의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민주주의가 시행될 수 있느냐? 지구상에 보세요. 국민소득이 지금 몇천 불 이하 나라
민주주의 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가보면. 그렇죠. 책 속에 있고 말 속에 있지 현실의 민주주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긴 해. 그 민주주의가 어디 있냐 하면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는 나라에만 민주주의가 있더라. 그러니까 경제가 먼저 발전해야 민주주의가 싹트고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경제가 발전 안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부르주아가 형성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독재 정권이 나와서 예. 끌고 가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그런 정부가 잘 등장했을 가능성은 높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정치 체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예. 가속 성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민주화 시대가 됐어요. 우린 예. 부르주아 중산층이 많이 생겼어요. 예. 다행히 생겼어요. 이제는 그럼 독재로 가자 그러면 야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아무도 동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이 되냐는 거예요. 예, 과거에 있었던 예. 그러니까 농업 사회가 산업 사회로 변하고 후발 산업국이 선발 산업국을 피나게 뒤쫓을 수 있었던 정치 체제, 그게 앞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냐? 예.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제가 전에 지뢰밭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지뢰밭에 가면 앞 사람의 발자국만 밟고 가면 되는데. 제일 안전한 건데 앞 사람의 발자국이 안 보이면 큰일 났네. 그때부터는 지뢰의 원리를 알아야지.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나라의 발전이 독일과 일본의 발전 방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방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면 이건 독재가 굉장히 통하기 쉬운 방법이죠. 그대로 해. 그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예.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쭉 전개해 가고 있는데 지금 그 해답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얘기가 조금까지 진전돼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그 말씀을 제가 잊지 않고 머리에 뒀다가 여기 좀 되게 중요한 건데요, 교수님. 최근에 반도체 산업계에서는 야 미국이고 일본이고 대만이고 요즘 반도체 산업들을 다 정부가 도와주고 있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정부가 도와줘야 돼. 그런 주장들을 하시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돈을 줘야지.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주라고? 지원해야지. 세금 깎아주고 돈 주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야 국민 세금을 왜 1등, 2등 기업한테 몰아줘야 돼? 라고 지금 뜨거운 토론이 벌어져서 진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다 이제 나라 잘 되자고 하는 토론인데 그게 이게 이제 21세기의 3만불 시대가 되니까 국가 주도형 무슨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이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 설득해야 되는구나. 되게 어렵다. 같은 질문일 겁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게 사실 원천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업과 산업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개인의 기업 아니면 주식회사의 기업이고 산업은 그런 기업들이 모인 하나의 생태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 기업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과 산업의 차이를 조금 옛날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인가 90년대 말인가 우리가 D램에서 이제 세계 1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받아서 토론회에 가가지고 이제 삼성 반도체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삼성 반도체를 국가가 더 열심히 도와가지고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나왔던 뭐 언론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당신은 삼성에서 무슨 돈 받은 게 있냐? 근데 제가 그때 조교수 때 나이도 어리고 아주 뭐 그 원로 언론인 한 분이 심지어 그렇게까지 공석상에서 얘기하니까 제가 뭐 곤혹스러워서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문명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작지만은 패권국이었고 제가 한번 네덜란드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일 작지만은 그 패권국이었고 그다음에 남의 희생을 짓밟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민 대중이 다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역사에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제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 중에서도 이 네덜란드 섹션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섹션입니다. My favorite chapter. 맞습니다. favorite chapter죠. 근데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북해 어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어 어장이 막 생긴 거예요. 그때 영국, 덴마크, 뭐 노르웨이
전부 다 청어 잡으러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어를 많이 잡는 나라가 이제 국가가 발전하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는 열심히 가서 청어를 잡아오는데 네덜란드는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어 잡으려면 이렇게 배전이 넓고 이렇게 이런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청어 그렇죠. 그물을 내리고 잡아야 되니까. 네네. 청어 잡는 특별한 배를 만들어서 띄워놓고 청어를 막 잡아요. 청어를 잡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머리를 떼고 창자를 싹 뽑고 소금을 쫙 뿌려. 그래서 쾌속선에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뒤에 일괄 공정까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일괄 공정 산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청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네덜란드 국민의 반을 넘었다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발전시키니까 네덜란드가 청어잡이에서 영국하고 이걸 다 뿌리치고 완전히 청어를 독식하게 됐거든요. 그럼 청어 잡는 사람만 잘 살게 됐냐? 그게 아니라 청어를 잡느라고 쾌속선도 만들고 청어잡이 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조선술이 엄청나게 발달해버린 거예요. 배를 잘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잘 만드니까 네덜란드 배가 다른 나라의 배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만든 배가 플루이트함이라고는 이름을 가진 배가 있는데 이 배는 똑같은 크기의 영국 배에 비해서 승무원이 3분의 1만 있으면 배를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승무원을 3분의 1밖에 안 두면 얼마나 그 원가가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들은 아니 승무원이 3분의 1이 되면 그럼 직장 잃은 뱃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근데 승무원을 3분의 1만 써가지고 배를 항해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수익성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들이 많이 생기겠죠. 배가 많이 생기면 선원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배가 3배 이상, 4배, 5배, 6배 생기니까 선원 숫자도 더 늘어나는 거죠. 배당 선원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래가지고 배를 잘 만들어서 수출하니까 야 우리가 그럼 무역에 직접 나가볼까? 그래가지고 그 좋은 배를 가지고 향신료 무역에 나가가지고 향신료를 다 독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어를 시작해서 한 가지를 잘하면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야지 새로운 잘하는 직업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더 잘하게 하면 또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토론회 갔을 때 뭐 나온 얘기는 다 균형 발전이에요. 우리 반도체는 됐어. 이제 우리가 다른 거를 해야 돼. 다른 거를. 그러면 이제 나라가 큰 대국 같은 나라 있잖아요.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국내 시장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개의 제품 중에 우리가 하나를 잘해. 그럼 못하는 거를 잘하게 이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막 잘해서 국내에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발전하죠. 균형 발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은데 세상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100개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를 잘하는데 2개, 3개, 4개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국내에서 하나도 안 팔리잖아요. 국제시장에 나가면 경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강대국의 발전 전략은 균형 발전 전략이다. 하나를 잘하면 2번을 잘하고 3번을 잘하고 4번을 잘하고 해서 잘한 걸 많이 만들어야 발전하는데 강소국의 발전 전략은 하나를 잘한다고 2개, 3개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아무도 그걸 사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엄청 더 잘하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잘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15분 발표하라 그러는데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분 동안 두서없이 막 얘기했더니 저 완전히 삼성 장학금을 받았. 저 사실 삼성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지금까지 삼성에서 뭐 돈 한 푼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제가 그때 매도를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이 국가 발전 원리를 안다는 거하고 모른다는 거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구나. 이게 정말로 차이가 많구나. 큰 나라는 시장이 크니까 국내 시장이 크니까 휴지도 만들고 재봉틀도 만들고 손톱깎이도 만들고 해도 적당한 시장들이 다 있다. 그렇죠. 못 만들어도 시장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만들기에는 인력도 부족하지만 만들었다 하더라도 팔 시장이 없으니 결국은 해외에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치열한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그럼 경쟁 시작도 못하죠 우리가. 적당하게 어중간하게 잘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험이다. 그게. 맞습니다. 정말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전략의 진짜 맞는 말이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 프로께서 너무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산업을 위한 거다. 이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한번 반도체 주도권 잡았는데 그렇죠. 그거를 더 극대화시켜야지. 그때 D램을 우리가 더 지원을 했으면 파운더리를 우리가 확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D램을 지원 안 하고 이제 딴 데로 다 분산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균형 발전.
참 단어는 좋은데. 단어는 너무 좋죠. 단어는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뒤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하겠지만 다시 드리는데 이까지 되면 어떤 분들은 한참 듣고 나서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학생들 중에 교수님 독재가 나쁘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세요? 그건 나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그러면 우리 구한말 조선시대 충신이 누군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누가 충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얘기한 사람은 고려의 역적들인데 고려를 망치고 이 조선을 장악한 사람인데 그럼 고려의 충신은 신라의 역적인데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충신이 조선을 위해서 희생했던 게 뭐냐 하면 훌륭한 충신이다. 우리가 미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구나라는 거고 고려의 충신이 고려를 위해서 희생한 걸 보고 또 우리가 미래의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지 고려의 충신하고 조선의 충신하고 역적 관계인데 누가 옳고 누가 그러요. 이거는 역사를 이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역사가 긴 시간 동안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독재 기간과 민주주의의 시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양쪽의 세력이나 지지층들이 서로 충돌할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 잘 풀어서 설명해 우리나라는 주십니다. 30년 동안 독재도 하고 경제 발전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나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했던 독재와 아들이 했던 경제 성장과 손자가 했던 민주주의가 같은 밥상에서 막 싸우니까. 그렇죠. 네가 밥 먹고 있는 게 이놈아 다 할아버지가 이놈아 뭐 그랬으면 또 그게 그러니까 고속의 그냥 통이네 통. 차라리 좀 너무 천천히 성장했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그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이거고 갈등이 적었을 텐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갈등을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압축 성장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 맞는 말인 것 같다. 제가 평소에 하는 강의를 이 프로께서 너무 듣기 좋게 또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쓸 때가 있다니까요. 맞는 얘기 같아. 방금 얘기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미국에서 상당히 믿을만한 학식 있고 훌륭한 분들한테 여러 번 여쭤봤어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하려고 남북 전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6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링컨 대통령을 미국의 교과서에는 노예 해방을 한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써 있냐? 이거 역사 왜곡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 제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 옮기진 못하지만은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도 짧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상징하는 어떤 그 롤 모델 표상이 필요하다. 영웅이 필요해. 영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은 감춰주고 이 역사를 왜곡해서 그 영웅을 만들라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2% 뭐라고 할 상황 아니네요. 그런 질문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브라더 디메리아라고 신부님인데 이분이 대학교 부총장도 하시고 학식도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실제로 대학교에서 계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우리 2%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계속 따지니까 결국 우리 카톨릭의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인트. 그래서 성인을 추대할 때 데블스 애드보케트 성인의 단점만 비판하는 사람하고 가츠 애드보케트 장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일정 수준이 넘으면 성인으로 추대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인도 그 사람이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필요하다. 저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돈 받고 다시 생각해 보려는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서 다시 재창조하는 게 필요하다. 경제적 성장통이 또 생겼죠. 정치적 성장통 다음에. 그래서 우리 잘 기억하는 한보 사태, 삼미그룹, 기아그룹 전부 다 도산했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아주 무분별한 차익과 방만한 운영 막 이런 걸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생겼냐면 사회적 성장통이 생겼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죠. 고속 성장을 하느라고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고공화국 그때 YS 정부라고 기억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전 사회가 반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지? 우리가 어쩌다 이런 사고공학이 됐어. 이거는 정말 미개한 후진국도 안 하는 짓을 우리가 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빨리빨리에 대한 막 맹렬한 비판이 사회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빨리 근성, 냄비 근성이 이걸 다 망쳤다. 아니 성수대교를 좀 찬찬히 사고 안 나게 만들어야지 급히 지어가지고 다 무너뜨려서 많이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도전하거나 이 반론을 제기할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떠냐면 우리가 빨리 하지 않는 것은 성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화를 내는 학생이 있어요. 교수님 빨리 안 하는 게 왜 성장을 포기하는 겁니까? 조금 늦게 한다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말 들어보면 그게 말이 되는 것 같고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세상의 법칙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이 뭐냐면 승자 독식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이든지 뭐 기술이든지 이 효율이 90%면 1번이 91%고 우리가 90%면 1% 차이로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0%고 1번은 100%가 되는 거예요. 국제 경쟁 때문에. 무조건 앞선 사람이 다 먹는다. 그렇죠. 그게 승자 독식의 사회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낙오하게 돼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의 강의가 인터넷에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것만 보시잖아요. 시빌라이제이션.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야, 한번 이제 그 숨고르기에 들어가자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경제 성장률의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어가 버린 겁니다. 숨고르기 하는 순간. 시작하고.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는데 아 내가 막 너무 열심히 뛰었더니 허리가 아프네. 다음부터는 천천히 뛰어야지. 완전히 나가버리는 거죠. 나는 똑같이 빨리 뛰는데 허리 안 아프게 빨리 뛰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허리 아프니까 허리 안 아프게 천천히 뛰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해서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자녀들이 상당히 컸을 텐데 아이들이 사춘기에 성장통이 났다. 다리가 아프다. 왜 그러냐? 이 성장통이다. 그래? 성장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 성장을 하지 마. 성장하지 마. 영양고급을 반으로 끊어. 천천히 자라.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그게 진리처럼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늦춘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난쟁이가 되는데도. 그러니까 막 정말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제가 이 좀 극한적인 표현을 쓰기를 굉장히 자제하는데 이거는 국가 경제적 자해 행위를 했다. 어머나 저런 사건들을 보고 우리는 그동안의 압축 성장, 고속 성장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없을 수 있도록 좀 균형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 당시의 교훈이었는데 저 사건과 그 이후의 사회 분위기를 보시곤 야 저래도 속도를 멈추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런 주장을 하다가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아니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한데 2%마저 막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고를 보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런 방점이 너무 약했어. 그래도 사람이 죽는 건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수대교 그때 튼튼하게 다시 잘 짓고 감리하고 그랬으면 결국 우리는 성수대교 못 지었어. 그런 얘기군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건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더 튼튼하게 잘 지을 수 있었는데 전 국가적인 사건이나 분위기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사건은 조금 늦게 탄탄하게 짓고 하는 게 분명히 옳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 제가 뭐 그 악마도 아닌데 제가 그걸 아프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자녀들의 성장은 촉진하되 어떻게 하면 성장통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냐를 연구를 해야지 성장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성장통을 해소하겠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실패의 원인이고 한강의 기적이 끝나버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죠. 저 이후에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기로 아예 방향을 잡은 듯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지난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대세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대세 하락하기 시작한. 그래서 우리가 성장 일변도에서부터 벗어나 버린 거죠. 그 전에는 무조건 성장이었는데 한강의 기적 당시에는 성장 최고 지상주의였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사실은 무조건 성장이어야 했다. 일단은. 그래서 다만 저는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점검하는 건 그렇지만 무조건 성장 이 간판을 떼내면 안 되는 거였다는. 경제가 발전하면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서 제가 그 국민소득 만불 이하의 나라에 가면 사람이 차를 피해 다니지 않으면 차에 치이게 돼 있고 3만 불 넘는 나라에 가면 차가 사람을 살살 피해 다닌다. 이게 뭐냐면 국민소득 만불 이하의 나라의 운전자는 나쁜 사람들이고 3만 불 이상인 나라의 운전자는 좋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그러한 시민 정신이나 이런 걸 성숙하게 다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나 간판을 떼어낸 게 그래도 이 정도면 대충은 됐어. 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안전을 중요시하고 뭐 그런 것도 있으나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성장만 달릴 만큼 우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제. 대충 먹고 살만은 해 이제. 그래 우리도 이제 땀도 좀 닦고 먼지 좀 털고 그래 이제 좀 행복한 생활도 하고 안전한 생활도 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서 위상도 찾고 그런 게 이제 그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정도 하니까. 근데 배는 고프진 않아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좀 가족을 좀 돌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꾼 게 우리나라 저성장의 원인이었다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됐다는 것은 우리는 고생하면서 이렇게 키워왔지만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좀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취업난이지. 요즘 MZ 세대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 이 세대는 참을성이 없는 세대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그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세대는 그 사원이 됐을 때 과장이 막 그 빨리 출근 안 한다고 잔소리하고 막 야근시키고 그러면 그냥 꾸역꾸역 견디면서 했잖아요. 왜 했냐? 한 이유가 그래? 나도 곧 과장 될 거야. 너 한번 그래봐. 나도 과장 될 거니까 까짓 거 내가 참아줘. 그다음에 과장 된 다음에 부장이 또 막 서류 집어던지고 뭐 욕하고 그러면 그래? 너만 부장이야? 나도 곧 부장 될 거야.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사원 중에 과장 될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나는 과장이 못 된다는 걸 알아. 내가 과장이 못 될 바에 과장한테 왜 욕먹고 살아? 나도 대단한 사람인데. 나도 인격체인데. 내가 과장이 된다는 전제가 있을 때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과장이 된다는 전제가 없으니까 안 참는 겁니다. 과거에 국민소득 우리나라가 1000불 시대 이때는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 태어나서 국민소득 1000불 시대를 살아가니까 내 자녀는 국민소득 10,000불 시대를 살아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참고 견디자. 그러면 좋은 세상이 와. 근데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불, 3만 불 됐어. 근데 경제는 정체돼. 내 자식들은 나보다 좋은 세상을 살지 못할 거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이게 세상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많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그 어떤 그 돌발적인 행동 이런 거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왜 딩크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부부 열심히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세계 여행 다니고 아예 안 낳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모여서 막 비판하는데 왜 딩크족이 됐냐는 거죠. 이 사람이 된 거는 아니 돈을 모아서 내 집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경쟁은 치열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살고 죽는 거야. 뭐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직장에 다녀? 때려치우고 나와. 그래서 프리터족. 이제 완전히 그 알바만 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집삼한 게 뭐냐 하면 N4 세대예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 안 돼서 생긴 일이다. 우리가 물려준 우리가 그 숨고르기를 하자.
이제 더 성장 안 해도 돼. 이만하면 살만하잖아. 예. 라고 해서 물려준 세상이 우리 다음 세대한테 정말 좋은 세상이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소득 1000불 시대에 꿈과 희망을 갖고 발전하던 세상이 더 행복했는가, 아니면 국민소득 3만 불 때 정체되고 집도 살 수가 없고 미래가 없는 게 더 행복한 건가. 이 판단을 옳게 올바르게 하는 집단 지성을 가진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 예. 이 판단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집단 지성을 가진 나라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말이네. 예, 이런 얘기를 제가 평생을 공부하고 읽고 막 혼자 고뇌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걸 우리 후손들한테 더 밝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언더스탠딩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저 시기 이후에 90년대 중반에 막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하면서 우리를 좀 이제 되돌아보자. 우리가 너무 빨리 올라온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우리를 이제 점검하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바꾸자라고 하면서 했던 우리가 많은 일들이 실제로는 이제 우리도 균형감도 찾아가고 있고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야라고 느꼈던 여러 것들이 결국은 선진국에서 멀어지는 그런 단편들이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죠. 놀랍니다. 그러니까 반성은 했어야 됐겠죠. 반성은 했어야죠. 반성의 결과물이 방향이 이상했다. 공부하다 코피가 났으면 빨리 코를 막고 공부를 했어야지. 막 공부를 코피 날 정도로 하면 안 돼. 이런 공부를 하지 말자. 이제 공부는 접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는 비평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의 분업을 비판하면서 핀을 하나 만드는 게 인간의 지성이지 철사 똑똑똑 자르고 있는 게 무슨 인간의 지성이냐. 그 말을 누가 반박하겠어요. 들으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국 사회가 그 비평가 존 러스킨이 동조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냐? 그게 산업혁명이 됐겠네요.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 존 러스킨의 비판 하나하나 읽어보면 읽는 순간 혹할 정도로 타당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때 숨고르기 하자 그럴 때 그 말을 아무도 감히 비판하거나 제3의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영국은 그거를 다 넘어섰다는 거죠. 존 러스킨 좋은 얘기야. 우리가 참고할게. 참고할게. 철사를 더 빨리 자른다. 실시. 좋은 얘기 잘 들었지? 진짜 영국 사람들 빨리 잘라시지. 대단해 정말. 와,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냐고. 그게 정말 특이한 결정 같아요. 그게 솔직히 우리나라가 매우 특이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영국이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얘기 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 한반도만한 조그만 돌섬이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 전 세계가 영국화돼 있어요. 영국화. 지금 다 영어 쓰지 않습니까? 세계어가 됐지 않습니까? 영국은 위대한 나라죠. 그게 바로 그 산업혁명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 지금 경제성장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기억에 저 때가 이제 그 YS 맞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였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 할 때쯤이었어요. 그래, 그때 뭐 OECD 가입하고 뭐 그런 거. 그게 제가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OECD 가입. OECD 가입한 게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OECD에 가입할 능력이 있어서 가입한 게 아니라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OECD에 가입해가지고 호박에 줄을 쳐서 수박을 만들려고 그런 거죠. 실체를 바꿔야 되는데 실체를 안 바꾸고 껍질만 바꾸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이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는 원숙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사례들이 다음 강의 때 이어질 것 같은데 생각해볼 만한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